안녕하세요. 저는 왼쪽 다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릴 적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평생을 외다리로 살고 있어요. 그래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잘 키웠습니다. 제 이야기는 다리 때문에 생긴 일보다 더 큰 사건을 향하고 있으니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사연을 써보도록 할게요. 제가 10살이 되던 해에 신호 위반한 차량에 치이는 큰 사고가 났어요. 수술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잃게 됐고 평생 다리 하나로만 살게 됐죠. 그때는 슬픔보다는 고통이 심해서 아픈 것만 지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은 여느 아이들처럼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녔어요. 유일한 가족인 아빠가 매일 픽업해 주셨고 학교 안에서는 친한 친구들이 도와줘서 나름 즐거운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미술에 눈을 뜨는 바람에 미대를 목표로 하고 입시 학원을 다녔어요. 그때도 아빠가 저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답니다. 결국 저는 원하는 미대에 합격했고 화가라는 큰 꿈을 가지며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재능이 뛰어난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노력을 해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봐도 제 그림 실력은 동기들 중에 중간쯤 수준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화가가 아닌 직장인이 돼보기로 결정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곤 어떤 일을 해야 좋을지 몰라 그림 그리는 일이 필요한 회사에 거의 다 지원서를 냈어요. 동기들은 하나같이 빠르게 취직해서 앞가림을 하는데 저는 이력서에 적힌 장애 때문인지 아니면 실력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불러주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장애가 있다는 내용을 지우고 이력서를 넣었는데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대기업보다 한 단계 미친 큰 기업이었는데 면접을 보러 갔더니 면접관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외다리인 제 장애를 보고 못 볼 걸 본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증명할 샘플을 제출하고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취직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여러 번 면접을 봤는데 뽑아주는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다리가 하나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잘 지냈는데 사회생활을 도전하는 과정에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으니 집안에서만 생활했고 어느새 히키코모리라고 불리는 은둔형 외톨이가 됐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를 보며 직업이 없어도 상관없으니 밝게만 지내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았죠. 세상 사람들이 괜히 미웠고 친구들도 모두 가식으로 저를 대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며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억지로 버텨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을 보내고 20대 중반이 됐고 은둔 생활을 하던 저를 끝없이 설득한 아빠 덕분에 정신과에 가서 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복용하며 2달을 지내봤더니 희한하게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답니다. 진작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을 걸 하는 후회가 제 가슴속으로 밀려오기도 했죠. 저는 다시 밝아졌고 사회생활을 해보려고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어봤습니다. 계속 두드리다 보면 한 군데라도 불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둔 생활하는 동안 그림 실력이 줄어든 데다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림 실력 테스트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리며 이전의 실력보다 더 키우기로 했어요. 매일 집에서 물감을 범벅이하며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나온 대학교에서 행사를 한다고 초대장이 왔어요. 후배들이 그린 그림을 전시하는데 구경 오라고 우편으로 왔더라고요.
저는 대학 시절을 떠올리고 나들이 할 겸 해서 휠체어를 타고 대학교를 방문했고 후배들의 작품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림을 어찌나 잘 그리던지 제가 왜 취직이 안 되는지 아주 잘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장애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제 착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전시회를 구경하고 돌아가려는데 조교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저보다 한 살 많은 선배였는데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며 아른 체를 했어요. 야, 승미야,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선배 오랜만이네요. 뒤에서 누가 내 이름 부르길래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랬니? 난 지금 조교로 있어. 대학 교수가 돼보려고. 와, 꿈이 멋진데요? 선배는 분명 훌륭한 교수가 될 거예요. 고마워. 너는 요즘 어때? 어디서 일하고 있니? 아니요, 백수로 지내고 있어요. 제 실력이 형편없어서 불러주는 데가 없네요. 네 실력이 어떻다고 그런 말을 해? 내가 보기엔 사람들 눈이 삔 것 같다, 야. 그렇게 위로해주니 기분이 한결 낫네요. 선배, 저 병원 갈 시간이라 그만 가볼게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만난 선배를 뒤로하고 돌아가려는데 그가 제 휠체어를 잡더군요. 야, 승미야,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같이 밥이나 먹을까? 병원은 내가 바래다 줄게. 네? 아니에요. 괜히 선배 시간 빼앗고 싶지 않아요. 나 한가해. 그리고 승미, 너랑 대화도 나누고 싶었어. 우리 학교 다닐 때 서먹했었지? 그때는 내가 수줍음이 많아서 여자들하고는 거의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어. 그랬었나? 아무튼 좋아요. 같이 밥 먹으러 가요. 병원은 내일 갈 테니까 근처 식당으로 가요. 그리하여 저와 선배는 함께 식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그날 이후로 연락이 계속 오더군요.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저인데 선배가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정도로 매우 적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선배가 좋은 사람인 걸 알고 있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 한번 만나보기로 했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몇 주 뒤에 정식으로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제 삶의 질이 수직 향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성격이 모난 구석이 없었고 엄청 착해서 제가 행운아라는 생각이 매일 들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수년 동안 한 뒤에 제 나이 31살이 되자 그이가 저에게 청혼을 했답니다. 기쁘긴 했지만 사실 현실적인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아직 예비 시부모님을 뵙지 못했지만 제 다리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지 대충 예상이 됐거든요. 게다가 평생 저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살면 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이었답니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걸 보니 연애를 해도 자존감은 여전히 낮았네요.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결혼하자고 졸라댔어요. 시부모님도 이미 제 다리에 대해 알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인사드리고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용기를 내서 예비 시댁에 찾아갔는데요. 아무도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들 저희 결혼을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어요. 그이가 훌륭하고 좋은 사람인 건 알고 있었는데 가족들까지 모두 훌륭한 분들이어서 감사하며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휠체어를 탔지만 웨딩드레스의 아름다움이 제 치부를 가려줘서 많은 하객들에게 박수를 받으며 예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기쁜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같이 따라오는 법인가 봐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제 유일한 가족인 아빠가 세상을 떠나게 되셨죠. 사고나 지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주무시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세상을 떠나셨죠. 비통하고 황망한 소식에 저는 오열하다가 실신까지 했고 아빠의 장례식 내내 정신을 놓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상주가 되줘서 조문객들을 하나하나 챙겨줬고요. 아빠를 떠나보내고 슬픔에 가득 차 있었지만
남편이 옆에서 많이 웃게 해줘서 아빠를 가슴에 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1년 만에 임신하게 됐고 앞으로의 인생이 엄청 행복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10달 뒤 딸아이를 출산한 저는 서툴지만 열심히 책을 봐가면서 육아를 했고 다행히 딸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줬어요. 남편 또한 딸애가 태어난 뒤로는 회사에서 퇴근하면 칼같이 집에 와 시간을 보냈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을 누리게 돼 신에게 감사했고 하늘에 있는 아빠한테 감사했습니다. 몸이 불편하긴 하지만 육아를 하는데 큰 문제가 될 건 없었어요. 딸아이와 외출하게 되면 목발을 짚고 유모차를 천천히 밀면서 움직이면 충분히 산책도 하고 볼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새 식구가 불행해질 일은 없을 거라 믿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딸에게 소홀했고 저에게도 시큰둥했습니다. 말로는 회사 일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냥 저희 모녀에게 권태기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잘하려고 노력했고 딸아이는 애교를 피우며 남편에게 사랑받으려고 했습니다. 5살이 된 딸이 학교에서 했던 춤을 추며 남편에게 달려가 안기려는데 그이는 딸을 손으로 밀어내더군요. 딸아이는 서운해서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순간 화가 나서 남편에게 화를 냈죠. 여보, 도대체 요즘 왜 그래? 하랑이가 아빠한테 예쁨 받고 싶어서 춤까지 추는데 왜 밀어내고 그러냐고? 시끄러워. 당신 목소리도 하랑이 우는 소리도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좀 살자. 나 숨 좀 쉬게 내버려둬. 숨 막힌다고? 나랑 하랑이가 당신한테 숨 막히는 존재야? 됐어. 그냥 다 짜증나니까 제발 애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아니다. 그냥 내가 나갈게. 숨통 트이게 바람 좀 쐬고 올 테니까 그 전에 애 재워. 그이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는지 저와 딸아이에게 아주 차갑게 대했습니다. 가장이라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게 힘든 건 알겠지만 이렇게 미워하는 태도를 보이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냉랭한 모습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도 시큰둥하고 시험을 잘 봐서 100점짜리 시험지를 가져와도 무관심했습니다. 또한 저와 부부관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제가 몇 번이나 시도해봤는데 건들지 말라면서 등을 돌렸답니다. 그래도 전 계속해서 남편이 변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하루는 비싸고 예쁜 속옷을 사서 입고 그이 앞에서 유혹했습니다. 여보, 나 봐봐. 어때? 예쁘지 않아? 오랜만에 화장까지 했어.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말이야. 쥐 잡아먹었냐? 추하다 추해. 그리고 네가 입은 그 속옷은 내 카드로 산 거 아니야? 돈 좀 아껴 쓰라니까 가지가지 한다. 당신은 그 다리 좀 가려라. 징그러워서 봐주기 역겹다고.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아무리 짜증이 나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야. 내 다리 하나 없는 게 징그러워? 그럼 나랑 연애는 왜 했고 결혼은 왜 한 거야? 나도 모르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건지 동정심 때문에 그랬는지 알 도리가 없다. 그리고 하랑이는 당신이랑 똑같이 생겨서 얼굴만 봐도 짜증나. 알겠어? 진짜 나쁜 사람이네. 당신이 이 정도로 바닥인 줄은 몰랐어. 내가 그렇게 싫으면 이혼할까? 뭐 이혼? 참, 야, 이혼하면 내가 양육비며 위자료면 다 줘야 하잖아. 빙신년이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짓거리고 있어. 그냥 닥치고 애나 키우면서 살아. 나도 최소한의 가장 노릇하면서 살 테니까 서로 태클 걸지 말자고. 저는 당장 달려가서 남편 따귀를 날리고 이혼장을 날리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던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린 딸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도 용기도 없어 남편의 말대로 입을 다물고 말았죠. 그이는 10년이 넘도록 무뚝뚝하고 무심한 남편이자 아빠로 지냈어요. 어느새 저희 모녀도 남편의 태도에 적응이 돼서 그러려니 하면서 참고 살았습니다. 한편 제 딸 하랑이는 머리가 정말 똑똑해서 고등학교 때 전국 성적이 50등 안에 들었답니다. 이 정도면 명문대 가는 건 물론이고 장학생까지 노려봐도 될 것 같았어요. 수능 시험을 치른 딸에는 아쉽게 4문제를 틀려서 명문대 장학생으로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학금과 등록금이 필요했답니다. 딸에는 남편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걸 어려워해서 제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새 식구가 식사를 하던 도중에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전했죠. 여보, 우리 딸이 서울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가게 됐어. 당신 놀랐지? 뭐? 대학? 참나. 아예 고등학교 나왔으면 됐지. 대학까지 가려고? 너희 모녀는 내 가죽까지 벗겨먹을 생각이냐? 양심이 있으면 대학 등록금은 알아서 해결해. 여보, 왜 애한테 무안을 주고 그래? 당신은 딸이 자랑스럽지도 않어? 대학 등록금 주는 게 아깝다고? 그러자 남편은 딸에게 시선을 돌리고 막말을 했습니다. 가시나 주제 대학? 지랄하네. 이 기집애야.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했으면 성인이 됐으면 알아서 앞가림해도 되잖아. 다들 학자금 대출받고 열심히들 살고 있는 세상인데 넌 염치 없이 아빠한테 등록금이나 뜯어갈 생각하냐? 아빠, 그만하세요. 벌써 엄마한테 제가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빠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아빠한테 손 벌릴 일 없으니까. 앞으로는 10원 하나도 받지 않을 거예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런데 이 가시나가 애비한테 대드는 말투는 누구한테 배운 거야?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냐? 아니요, 아빠한테 배웠어요. 맨날 엄마 무시하고 막말하는 거 모르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아빠를 얼마나 많이 원망한 줄 아세요? 엄마 다리 하나 없다고 증오 섞인 눈빛으로 보던 거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이년이 어디서 애비한테 대들어? 뭐가 어째? 니년이 애비를 원망했다고? 안 되겠다. 너 오늘 좀 맞아야겠다. 그이는 한 손으로 딸의 볼을 잡더니 다른 손으로 따귀를 한 대 날리더군요. 저는 그 일을 막으려고 두 팔을 뻗었는데 저를 뒤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다리가 하나인 저는 기어가서 남편 바지를 잡고 말렸어요. 여보, 하지 마. 하랑이 때리지 마. 그랬더니 남편은 발로 제 얼굴을 세게 밟더니 딸의 얼굴에 손찌검을 계속하더군요. 제가 울면서 애원하듯 그만하라고 해도 도통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의 발목을 치아로 물어 뜯었습니다. 그이는 괴성을 지르더니 딸에게서 떨어졌고 모든 화를 저에게 풀었습니다. 바닥에 누운 저를 사정없이 발길질했고 식탁 위에 있던 반찬을 저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딸아이가 남편의 팔을 물어뜯으며 말렸어요. 아이, 이 미친 또라이년아! 감히 애비 팔을 물어? 이것도 네 애미가 가르쳤냐? 이거 안 놔? 남편이 딸의 머리카락을 잡아챘는데도 하랑이는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딸아이를 억지로 밀쳐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하랑이는 대학 입학 전 등록금을 대출받았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어미인 제가 해주고 싶었는데 능력도 돈도 없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미안할 따름이었어요. 얼마 뒤 딸애가 대학 입학하고 축하 기념으로 모녀 둘이 외식을 했답니다. 제가 사줘도 모자랄 판에 딸아이가 알바에서 받은 첫 월급으로 소고기를 사주더군요. 엄마, 많이 드셔. 앞으로 딸내미가 종종 이렇게 만난 거 사줄게.
고맙다, 아랑아. 이 엄마가 못나서 미안하고. 엄마가 왜 못나? 엄마는 그게 문제야.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 엄마가 장애인이어서? 요즘 장애인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들 좋아졌는데 그렇게 움츠리고 있지 마. 엄마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고. 문제가 있는 건 아빠야. 그래도 아빠 미워하지 마. 널 뒷바라지 해준 건 아빠가 맞으니까. 학원에 과외까지 시켜줬잖아. 물론 내가 쫄라대서 받은 거긴 하지만. 그래, 엄마 말이 맞네. 아빠를 미워하면 안 되겠지? 나중에 내가 돈 벌면 다 갚아줄 거야. 이제 대화는 그만하고 얼른 소고기나 잡숴. 그렇게 딸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식당 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모녀를 만나러 온 것이면 참 좋았겠지만 그이는 바람난 여자와 들어왔어요. 저는 그이가 여자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희 모녀가 식당에 있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는데 제 남편이 아니라 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자기 뭐 먹고 싶어? 이 오빠가 다 사줄게. 풀코스로 시켜. 정말? 그럼 난 꽃등심. 오빠, 이 샤넬백 고마워. 한정판이라 구하기도 어렵고 엄청 비싼 건데 어떻게 선물해줄 생각을 했어? 그야 우리 자기가 가지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 머릿속에 입력해놨었지. 내가 이거 사려고 어제 샤넬 매장에서 5시간 줄 서고 샀다니까. 이게 마지막 남은 가방이었어. 한정판이라 금세 다 팔렸더라고. 으이구, 그랬어? 하여튼 오빠는 로맨티스트라니까. 아주 그냥 귀여워 죽겠어. 그럼 여기에 뽀뽀해줘. 아니, 손님도 많은데. 에이, 모르겠다. 샤넬 백값 해줘야지. 남편과 상간녀는 식당 한가운데서 입맞춤까지 하더군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 일으켜봐야 좋을 게 없으니 나중에 집에 가서 이야기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제 딸은 저와 생각이 달랐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남편과 상간녀가 있는 테이블로 성큼 걸어가더군요. 저는 뒤를 돌아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일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딸애가 남편 앞에 있던 맥주를 그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면상에도 똑같이 뿌리면서 말하더군요.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거야? 와, 비싼 샤넬백 선물까지 하고 한우까지 먹으러 왔어? 둘이 아주 오래된 사이인가 봐요. 이 또라이 기집애가 돌았나? 너 지금 애비한테 뭐 하는 짓이야? 아빠야말로 뭐 하는 짓이에요? 집에서 무심한 사람으로 지내는 것도 모자라서 엄마 두고 바람을 피워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요? 그래, 해도 된다. 내가 빙신인 네 애미를 20년 넘게 데리고 살았으면 보상이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뭐라고요? 엄마와 결혼해서 살았으니 포상으로 바람을 피운다고요? 내 아빠지만 정말 부끄럽네요. 아니, 역겨워요. 인연이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야? 저기 네 애미가 시켰냐? 우리 커플한테 회방 놓으라고? 아빠, 그거 알아요? 전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미워요. 엄마한테 막말하는 것도 역겹고 장애인이라고 비하하는 건 진짜 추악하다고요. 이제 아빠랑 우리랑 인연을, 아니 악연을 끊었으면 좋겠네요. 어쭈, 이것 봐라. 고생해서 키워줬더니 뭐가 어째? 너 진짜 매를 더 맞아야겠냐? 왜 내 아빠만 이 모양인 거죠? 정말 보고 싶지 않아요. 엄마한테 이혼하라고 전할 테니까 당분간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자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딸아이 얼굴을 노려보더군요. 그러셔? 좋다. 나도 빙신년이랑 같이 사는 거 질려버렸고 보기에도 역겨워서 이혼하는 게 100번 나을 것 같다.
저는 휠체어를 밀어 부녀 앞에 다가갔습니다. 남편에게 그만 소리치고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당신 그만해. 내 딸한테 화내지 말라고. 나한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야. 그리고 당신이랑 이혼할게. 대신 쉽게는 안 해줄 거야. 소송해서 위자료 받을 만큼 받고 끝내겠어. 이 빙신년이 지금 뭐라는 거야? 내 옆에 기생해서 20년 넘게 편하게 먹고 산 년이 위자료를 달라고? 야, 이 양심 없는 버러지 같은 년아. 너는 돈 달라는 소리가 그렇게 쉽게 나오냐? 당신이 돈 벌어다 준 건 고마운 일이야. 그런데 나도 살림은 제대로 했잖아. 20년 넘게 당신 내조한 걸 돈으로 환산해서 받아내야겠어. 이거 아주 웃기는 년이네. 좋아, 그럼 진흙탕 싸움 해보자고. 누가 이기나 해보잔 말이야. 남편은 그렇게 말을 끝내고 상간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장을 썼습니다. 모욕과 욕설, 손찌검, 그리고 외도까지 빠짐없이 모두 털어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이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남편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3명이나 데리고 왔더군요. 제 변호사가 남편의 외도와 많은 잘못을 변론했더니 이 변호사팀에서는 제 다리를 가리키며 장애인을 20년 넘게 보살핀 착한 남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그이가 평생 고생만 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 교육비로 쓰인 것을 하나하나 밝혀서는 제가 사교육이 눈이 멀어 남편을 괴롭게 했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판사님은 제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 원만 내어주고 이혼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어요. 1억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1,000만 원만 받고 끝내라고 하니 억울해서 환장하겠더라고요. 지난 세월 서럽게 살아왔던 순간들이 떠올랐는데 이것만 받고 끝내기에는 진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계속 싸워봤자 비싼 변호사를 쓰는 남편이 유리할 게 뻔하고 그의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으니 억울해도 1,000만 원만 받고 이혼하는 것으로 끝을 냈답니다. 그래서 남편 혼자만의 집이 돼버린 그곳에서 딸과 짐을 싸서 원룸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됐네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에 매우 좁고 답답한 공간이었죠. 딸아이는 알바를 해가며 생활비며 학자금을 갚아가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안쓰럽게 보인 저는 어떤 일이라도 해보려고 길거리로 나가 사람 구한다는 식당이나 공장에 들어가 봤는데 모두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건 둘째치고 손님들이 부담스러워한다며 받아주는 곳이 없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인터넷을 배우게 됐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이용한 디자인을 만드는 일거리가 보였는데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포토샵과 일러스트 책을 사서 독학으로 3개월 동안 죽어라 연습했고 제가 그린 디자인 몇 점과 이력서를 넣어 프리랜서의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식당에서 알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았으며 제가 월세를 충당하고 잘만 하면 딸의 등록금도 제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러 업체와 계약을 해서 전단지나 벽지 디자인, 캐릭터 그림 등 여러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덕분에 딸아이는 다음 학기부터는 학자금 대출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전에는 고립되고 자존감이 낮아서 제가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도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니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한편 이혼한 남편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됐는데 상간녀와 재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소식을 듣고 싶진 않았는데 남편과 저를 아는 지인이 일부러 알려줘서 알게 됐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 모녀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앞날만 생각하며 각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딸 하랑이는 법대를 나와 로스쿨에 들어갔어요. 변호사가 꿈이었는데 한 번의 실패도 없이 탄탄대로의 길을 걸었죠. 언젠가 딸에게 왜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건지 물은 적이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엄마인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직업 같아서 꿈을 꾸게 됐다고 들었답니다. 세상에서 저를 이렇게 사랑해준 건 돌아가신 아빠와 딸이 유일했네요.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한가 봅니다. 여하튼 딸애는 변호사가 되어 대형 로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딸아이는 오랫동안 일만 하면서 지냈어요. 연애를 하는 것 같기는 했는데 주말에도 의뢰인을 만나러 나가서 결혼을 언제쯤 하려나 기다리고만 있었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딸이 37살이 되자 같은 변호사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집에 데리고 왔어요. 시집 가기를 바라고 있긴 했지만 이렇게 막상 제 곁을 떠난다고 하니 많이 서운하고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웃으며 축하해주고 기뻐하며 결혼을 시키게 됐습니다. 대망의 결혼식 날, 저는 한복을 차려입고 휠체어에 앉아 하객 맞이를 하고 있었어요. 제 딸과 사위가 변호사라 그런지 정말 많은 하객들이 찾아왔답니다. 저는 너무 좋아서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고 결혼식이 진행되기 전에 신부 대기실에 잠시 들렀습니다. 아유, 우리 딸 정말 예쁘네. 천사가 따로 없다, 하랑아. 이게 다 엄마 닮아서 그런 거지 뭐. 엄마, 그동안 키워줘서 고마웠고 사랑해줘서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난 결혼해도 매주 엄마 보러 갈 거야. 으이구, 말도 이쁘게 하네. 그래, 나도 고맙다.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이 엄마를 웃게 해줘서 고마워. 난 하랑이 네가 없는 인생은 상상도 하기 싫다. 축하한다, 내 딸. 딸과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간신히 눈물을 참고 있었는데 신부 대기실에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 전 남편이었어요. 여보, 하랑아. 아이, 두 사람 너무한 거 아니야? 아이, 딸내미가 시집가는데 애비가 없으면 되겠어. 하랑아, 그 신부 입장할 때 아빠 손잡고 들어가자. 남편은 17년 만에 저희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이는 혼주석에 앉겠다는 미친 소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 아, 역시 보자마자 신경질 내는구만. 아이,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하랑이 손잡고 신부 입장할 테니까. 이 남자가 진짜 미쳤나? 당신 17년 만에 나타나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누가 반긴다고 감히 내 딸 결혼식을 찾아왔냐고? 제가 무작정 나가라고 해봤지만 그이는 두 손을 들며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아이, 흥분하지 마. 나는 그냥 딸 하랑이가 결혼한다 해서 애비 노릇하러 온 거야. 아이, 근데 두 사람이 날 이렇게 밀어내니 그냥 돌아가야겠네. 근데 하랑이 너 변호사라며? 돈 잘 버는 대형 로펌에서 일한다면서? 남편이 키득거리며 묻자 딸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용건만 말해요. 여기 온 거 돈 때문이죠? 아, 역시 똑똑한 딸내민 바로 대화가 되네. 내가 요즘 사업이 휘청이고 있어서 돈이 좀 필요해.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를 키운 값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1년에 1,000만 원씩 잡아서 20년 키웠으니까 2억만 줘. 진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봐요, 아저씨. 나 변호사야. 내가 머리에 총 맞았니? 그런 큰 돈을 턱 하고 내주게? 엄마가 희생하고 헌신한 값을 당신이 주면 나도 키워준 값 줄게. 아이, 변호사라 그런지 말도 참 잘하네. 그럼 내가 절반까지 깎아서 1억만 받을게.
이 정도는 부녀지간의 정으로 줄 수 있지 않냐? 정말 상종 못할 인간이네. 아저씨,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개망신 한번 당해볼래? 아이, 불러. 나야 망신당하면 그만이지만 너는 네 결혼식은 만신창이가 될 텐데 괜찮겠어? 결혼식은 다음으로 미루면 돼. 대신 당신이 오늘 일에 대해서 보상해야 할 거야. 내가 계산기 두드려서 제대로 뜯어줄게. 야! 이 성질머리 봐라. 어쩜 지 애미랑 이렇게 똑같냐? 에이, 알았어. 그냥 갈게. 대신 네 결혼 생활이 순탄하게 유지되길 바라면 나한테 돈을 줘야 할 거야. 네 남편도 변호사였지? 내가 사위한테 돈 좀 달라고 해볼까? 아님 사돈들한테 달라고 할까? 전 남편은 제대로 진상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딸 결혼식에서 아빠라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저는 협탁 위에 있던 볼펜을 집어던지며 당장 꺼지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실실 쪼개면서 딸에게 받을 위자료는 포기할 테니 자기 용돈하게 1,000만 원만 주면 조용히 사라지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절대 주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딸의 결혼식에 조금의 흠집도 나지 않길 바래서 바로 계좌이체를 해줬습니다. 딸아이는 자기 결혼식을 망쳐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엄마인 저는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어 1,000만 원을 주고 끝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핸드폰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더니 다음에 또 보자는 말을 남기고 퇴장했어요. 그 일 때문에 기분을 망쳤고 나중 일이 걱정되긴 했지만 딸아이 결혼식은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저는 혼주석에 앉아 남편이 나타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딸을 결혼시키고 홀로 살게 됐는데 여전히 프리랜서로 일할 일감이 많아서 대부분의 시간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그림을 그리며 보냈습니다. 이 뒤늦게 얻은 직업이라 그런지 청춘으로 돌아간 기분으로 열심히 일만 했답니다. 딸아이와 사위는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었고 이듬해 임신까지 해서 경사가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날을 잡아 사돈 식구들과 함께 한식당으로 찾아갔어요. 모두 웃어가며 딸의 임신을 축하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식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딸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사돈 식구들과 인사를 하고 주차장으로 갔는데 거기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또 보고야 말았습니다. 당신이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지금 스토킹하는 거야? 전 남편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으르렁댔더니 그이가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하더군요. 여보,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랑이한테도 정말 미안하다. 나 쫄딱 망했어. 사업 망하고 마누라한테 이혼까지 당해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지가 돼서 찾아온 거야? 이번에도 목적이 돈이냐? 여보, 나 돈 필요 없어. 그냥 당신 옆으로 돌아가게만 해줘. 그럼 내가 평생 당신한테 충성할게. 하랑이한테도 못해줬던 아빠의 사랑 베풀어 줄게. 그러니까 날 받아줘. 작년엔 결혼식장 와서 협박하더니 오늘은 구걸을 하네? 우린 당신을 받아주지도 않을 거고 돈도 못 줘. 그러니까 당장 꺼져.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해버리기 전에. 여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내가 이렇게 애원하는데도. 아무리 빌어봤자 당신한테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돈 잃고 바람난 년이랑 살다가 버림당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얼싸 좋다 하고 당신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 정말 안 되는 거야? 여보.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만 꺼지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 태도를 돌변하더군요. 아이씨, 빙신년이. 이 정도 했으면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네 년이랑 결혼한 것 자체가 고마운 걸 모르는 거야? 나 아니었으면 네 년 딸이 태어났겠어? 그러니까 돈 좀 내놔봐. 하랑이 너 잘 나가는 변호사라며 예비 좀 도와줘.
아저씨 누구세요? 저 아세요? 제 눈에는 그냥 미친 개 사이코만 있지 아빠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네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만 꺼져주세요. 그러자 전 남편은 혀를 차며 조용히 돌아가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더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이가 사위를 몰래 찾아갔답니다. 딸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1억만 달라고 구걸을 심하게 했더라고요. 사위는 장인어른이고 불쌍하고 하니 돈을 건네줬다고 하고요. 당연히 저와 딸애는 흥분하며 왜 그놈한테 돈을 줬냐고 사위를 나무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이 하도 괴롭게 해서 돈을 주고 평생 제 딸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1억을 뜯어낸 남편은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나타난다 해도 돈을 줄 사람이 없었으니 걱정을 내려놨죠. 그런데 한 달 만에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경찰서에 잡혀왔다며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아이 여보, 내가 김서방한테 받은 1억으로 게임을 좀 했는데 그걸 다 빼앗겼어. 무슨 소리야? 게임하다 돈을 날렸다고? 혹시 도박했어? 그게... 맞아. 1억 가지고 사업하기엔 턱없이 부족해서 돈 좀 불리려고 하우스 갔는데 하필이면 경찰들이 덮치는 바람에 게임 몇 판 못해보고 돈을 몰수당했어. 지금 돈도 문제지만 나 지금 감옥 가게 생겼어. 그 하랑이한테 변호 좀 해달라고 하면 안 될까? 뭐? 도박하러 갔다가 경찰한테 걸렸다고? 참나, 당신 대단하다. 내가 결혼한 남자 맞니? 여보, 미안하게 됐어. 나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니까. 여보, 돈은 그렇다 쳐도 날 감옥에 보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하랑이한테 변호 좀 해달라고 해봐. 아유, 이 화상아. 왜 이렇게 우리 모녀를 가만두지 못하는 거야?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무시해버리기로 했습니다. 괜히 딸아이한테 곤란한 일을 맡기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튿날 전 남편이 직접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저를 찾아왔더군요. 하랑아, 네가 변호할 필요 없어. 그냥 국선 써서 형량이나 줄이라고 해. 아니야 엄마, 나 그 사람 변호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나를 낳아준 아빠인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사람이겠어? 너 지금 제정신이니? 뭐 잘못 먹기라도 한 거야? 엄마, 나 제정신 맞고요. 잘못 먹은 거 없어. 아빠 변호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어. 엄마도 재판날 오시면 좋겠다. 딸애는 무슨 꿍꿍이인지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의 변호를 진짜로 하려는 건지 문서를 잔뜩 모았더라고요. 얼마 뒤 전 남편의 도박죄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날 사위가 저를 데리러 왔고 방청석에 앉아 재판하는 걸 구경했습니다. 이윽고 검사가 고액을 가지고 도박한 혐의로 무거운 형량을 구형했고 잠시 후 딸아이의 반론이 시작됐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피고인은 모든 죄를 시인하고 있으며 여죄까지 저에게 털어놨습니다. 도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수십 차례 상습적으로 해온 것으로 밝혔습니다. 딸아이의 말에 모두가 놀랐고 전 남편은 새된 표정으로 읊조렸습니다. 하랑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과거 이야기를 왜 들추고 그래? 변호를 하려면 날 감싸줘야지. 어서 제대로 해. 하지만 딸애는 두꺼운 문서를 판사님께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증거 자료까지 가져왔는데요. 피고인은 20년 전부터 상습 도박을 해왔습니다. 불법 토토, 경마는 기본이고요. 하우스 도박장에서 수억 원을 따기도 하고 잃기도 했습니다. 이번 도박이 처음이 아니란 증거는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모든 죄를 고백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도박을 끊고 싶어하고 처벌을 제대로 받고 싶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니 선처 없는 판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딸아이가 전 남편의 변호를 맡은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과거 일을 모두 조사해서 제대로 돌돌 말아 콩밥을 오랫동안 먹일 계획이었던 겁니다. 변호사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가끔은 이런 변호도 괜찮지 않나요? 여하튼 판사님은 변호사 딸의 의견을 수렴해서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쉽게도 처음 걸린 데다 도박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3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됐어요. 딸아이는 아쉽지만 감옥에 집어넣는 게 어디냐며 만족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개거품을 물고 이따위 변호사가 어딨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판사님이 법정 모욕죄로 가석방 없이 3년을 모두 채우라고 선고하셨어요. 그렇게 전 남편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저희 모녀는 제대로 끝장을 내줘서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딸아이는 이듬해 제 손녀를 낳았는데 제가 육아를 담당하기로 했어요. 엄마, 나 변호사 일 쉴 수가 없으니까 희연이를 엄마가 좀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이 다리로 괜찮을까? 괜히 제대로 못 봐서 희연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 나 안 보여? 엄마가 얼마나 애를 잘 키우는지는 날 보면 알잖아. 아이고, 말은 잘해요. 그래, 내가 희연이 키울게. 오케이. 그럼 매달 용돈이랑 보너스까지 챙겨드릴게. 엄마, 그 디자인 일은 그만하는 거지? 아예 그만두긴 아깝고 주말에라도 일을 해야지. 여하튼 결정 났다. 희연이는 평일에 내가 돌보마. 그래서 저는 평일에는 손녀를 돌보고 주말에는 디자인 업무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고 어느새 손녀딸이 수다쟁이인 3살 꼬맹이가 됐습니다. 딸과 사위는 저와 사돈들을 모시고 같이 여행하자고 했어요. 손녀까지 모두 즐거운 여행을 가보고 싶다면서 여수 바다로 떠났답니다. 푸른 바다도 구경하고 시원한 바람도 쐬고 맛있는 회까지 먹으니 금상첨화가 따로 없었어요. 저희는 배를 채우고 바다공원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깔깔 웃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웬 노숙자가 저희 돗자리 앞에 서서 두 손을 내밀며 구걸하더군요. 아이, 도와주세요. 저 자식 잃고 죽을 병에 걸린 노인네입니다. 1,000원짜리 한 장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노숙자를 향해 피식 웃어줬습니다. 이게 누구야? 도박죄로 감옥에 갔다가 벌써 출소한 거야? 당신이 여기 웬일이야? 뭐야? 하랑이, 그리고 김서방의 사돈 부부까지. 그리고 이 꼬맹인 누구야? 설마 내 손녀야? 아휴, 이 자식 제대로 날아갔네. 불쌍하니까 1,000원 줄게. 잠깐. 생각해보니까 나를 감옥으로 보낸 게 하랑이 너 때문이지? 초범이라 집행유예로 충분히 풀려나거나 고작 1년을 살았을 텐데 너 때문에 내가 3년이나 썩었다고? 나 보상받아야 해. 돈 내놔! 돈 내놔, 이년아! 전 남편이 딸아이에게 들이대며 소리치자 사돈 어른이 그 이에 멱살을 잡더군요. 저희 집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으니 남편이 어떤 쓰레기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전 남편 얼굴에 주먹을 몇 대 갈기고 잔디밭에 굴려버렸어요. 그러자 전 남편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저희 쪽으로 기어오더군요. 그러더니 한 손을 뻗으며 한마디 하더군요. 깽값!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숨을 길게 내셨습니다. 아이고, 이 등신아. 왜 이러고 사니? 그냥 나가 퇴져라. 이 빙신년이 어디서 죽으라 말아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걸 따져보면 다 당신 탓이라고. 너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순탄했을 거야, 이 빙신년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의 손가락을 꺾어버렸습니다.
비명소리가 바다공원에 울려 퍼질 정도로 크게 났어요. 으아! 이 다리 하나 없는 빙신년이! 넌 나 아니었으면 잉여인간으로 평생 살았을 거라고!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고! 그래, 고맙다. 네 덕분에 하랑이 나은 거 그거 하나 고맙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고마워. 이 등신 자식아. 저는 지갑에 있던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두 손으로 둥글게 구겼습니다. 그리곤 멀리 던졌더니 네 발로 기어가서 돈을 줍더군요. 그러더니 저희 쪽으로 오지 않고 다른 돗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국어를 이어갔습니다. 그게 제가 본 전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네요. 악독하고 사악한 전 남편은 앞으로도 망가진 채 살아갈 것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지금은 손녀를 키우며 지내는 것이 가장 행복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고 있답니다. 배우자에게 배신당하거나 저처럼 욕설과 손찌검을 당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위로가 되는 사연으로 들렸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